저는 올해 쉰이고 시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저는 아주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 할머니 손에서 자랐습니다. 제가 학교 다니기 시작할 무렵 나는 왜 엄마 아빠랑 살지 않고 할아버지 할머니와 사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물었지요. 우리 엄마 아빠는 어디 있느냐고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말씀하시길 제 엄마 아빠는 제가 어릴 때 사고로 죽어서 하늘나라로 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대신 키우는 거라고요. 저는 그렇게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끔 얼굴도 모르는 엄마 아빠가 보고 싶을 때면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엄마 아빠하고 대화를 나누곤 했습니다. 그런데 훗날 엄마 아빠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되었지요. 저희 엄마 아빠는 사고가 나서 죽은 게 아니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죽었다고 말한 것은 사실대로 말하면 제가 충격을 받을까봐 할머니가 대충 둘러대서 얘기한 것이었죠. 한참 후에 알게 된 바에 의하면 저를 낳아주신 엄마는 미혼모였습니다. 아직 성인이 채 되기 전 또래 남자아이를 알게 되었고 엄마 아빠는 불장난으로 저를 가지게 되었지요. 두 사람 다 고등학생이었고 그 일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벅찬 나이였습니다. 엄마가 저를 임신한 것을 알게 된 건 임신 5개월이 넘어서였고 엄마는 저를 임신한 것이 부끄러워 밖에도 못 나가고 있다가 3달이 다 되어 저를 낳았는데 저를 낳고 난 후 산후출혈로 인해 저를 세상에 남기고 엄마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를 세상에 나오게 한 아빠라는 사람은 사고를 치고 난 후 자기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끝까지 발뺌하면서 온 식구가 다 같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버렸다고 했습니다. 그 후로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그야말로 핏덩이인 저를 걷어서 키우셨던 겁니다. 그 이야기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 혹시나 네 생부 이름이라도 알고 있으라며 할아버지가 유언처럼 남겨주시고 간 이야기였지요. 하지만 저는 지금껏 살아오면서 나를 세상에 있게 해준 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할 일이 없었습니다. 듣는 순간 저는 핏줄을 저버리고 간 그 사람의 이름을 지워버리고 저는 한평생 우리 할머니와 우리 할아버지가 저의 부모이자 유일한 핏줄로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지극정성으로 저를 키우셨습니다. 저도 결혼하고 애를 낳아보니 젊은 저도 그렇게 애 키우기가 힘든데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저를 키우면서 얼마나 힘에 부치고 힘이 드셨을까요? 그런데 할머니는 단 한 번도 제 앞에서 힘든 내색을 하시거나 한숨을 내쉬지 않으셨습니다. 가끔 관절이 좋지 않아 할머니도 모르게 끙 하는 소리를 내시기는 했지만 할머니는 그때마다 나는 우리 손녀 때문에 운동도 많이 하고 웃기도 많이 해서 할머니는 진짜 건강한 거다. 다른 할머니들은 이렇게 예쁜 손녀가 있기를 하나 기분이 좋아서 웃을 일이 있기를 하나 다들 늙어가지고 골골한다니까 우리 손녀가 할머니 보약이에요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 할머니 살아생전 보약 한 번 못 해드린 게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 우리 할머니는 조금이라도 맛있는 것 조금이라도 좋은 것이 있으면 늘 제 입으로 먼저 넣어주셨지 할머니가 먼저 드시는 일은 없었습니다. 저는 그게 너무나 당연한 줄 알고 살았고 할머니들은 당연히 다 그러는 줄 알고 살았습니다. 그 사랑이 너무나 커서 그렇다는 것은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제가 철이 들어서야 알았습니다. 할머니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돌아가셨습니다. 할머니는 제가 학교를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저를 마중 나오셨습니다. 비가 오면 우산을 들고 마중 나오셨고 날이 추우면 목도리를 들고 마중 나오셨지요. 할머니 힘들다고 나오지 말라고 해도 할머니는 이게 뭐가 힘들어 우리 손녀 조금이라도 일찍 보고 좋지 하며 하루도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그 어떤 부모도 우리 할머니처럼 하기는 힘들 겁니다. 저도 저희 두 아들에게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키우지는 못했습니다. 남자애들이라 오히려 이것 좀 들어라 저것 좀 옮겨라 부려먹으며 키웠지요. 할머니가 돌아가신 그날도 할머니는 어김없이 저를 마중 나오셨습니다. 그날은 전날 눈이 내려 기온이 많이 내려간 날이었습니다. 제가 학원에 갔다가 밤 9시가 넘어서 집으로 오고 있는데 늘 할머니가 서 계시던 곳에 할머니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럴 리가 없는데 이쯤 걸어오면 할머니가 내 새끼 오는구나 하며 저한테로 걸어오셨는데 그날은 할머니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할머니가 보이지도 않는 골목에 대고 할머니! 하고 불렀습니다. 그러면 할머니가 어딘가에서 오냐 내 새끼! 하고 대답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할머니! 하고 불렀는데 할머니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큰 목소리로 할머니! 하고 불렀습니다. 그런데도 할머니는 아무 대답이 없으셨습니다. 저는 왠지 모를 불길한 예감이 들어서 할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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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계속 불렀지요. 할머니는 끝내 대답을 하지 않고 모습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우리 할머니가 이럴 사람이 아닌데 할머니가 이렇게 나를 걱정시킬 사람이 아닌데 너무나 이상해서 저는 집에까지 한 번도 쉬지 않고 집으로 뛰어갔습니다. 집에 들어갈 때도 저는 할머니! 하고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갔습니다. 거기는 할머니도 할아버지도 없었습니다.
너무나 이상했지요. 이 시각에 두 분이 집에 계시지 않을 리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제가 집에 올 시각인데 학교 다녀온 저를 혼자 있게 하실 분들이 아니시죠. 저는 할아버지 할머니 부르면서 방문도 열어보고 화장실 문도 열어보고 옷장도 열어보고 다 열어봤습니다. 어디에도 할아버지 할머니는 없었습니다. 신발을 보니 할아버지 신발도 할머니 신발도 없었습니다. 도대체 어디를 간 거냐며 혼자 짜증을 내고 있는데 집 전화가 울렸습니다. 전화 소리가 그날따라 어찌나 큰지 전화벨 소리에 너무 놀라 심장이 두근두근 거렸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았지요. 할아버지였습니다. 저는 할아버지 목소리를 듣자마자 할아버지 어디 간 거야? 할머니는? 하고 짜증과 원망 섞인 소리로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아주 지친 목소리로 여기 병원이다. 병원에 혼자 올 수 있겠니?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병원? 이 밤에 병원은 왜? 하고 물었더니 네 할머니가 죽었다 했습니다. 할아버지의 뜻밖의 소리에 무슨 얘기야? 왜 그런 말을 해? 할아버지 왜 장난치고 그래? 할머니가 왜 죽어? 어? 할머니가 왜 죽어? 했습니다. 그랬더니 할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없으셨습니다. 분명히 전화기 너머에서 눈물을 훔치고 계시는 게 틀림이 없었지요. 저는 전화를 끊고 할아버지가 얘기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원에 도착하니 할아버지는 제가 도착할 것을 알고 병원 입구에서 저를 기다리고 서 계셨습니다. 할아버지를 보자마자 할머니는 어디 있어? 하고 물으니 저를 데리고 할머니가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할머니는 침대에 누워 있었고 얼굴은 흰 천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너무나 무섭고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는 할머니한테로 다가가 조심스럽게 할머니를 흔들며 할머니를 깨웠습니다. 할머니, 나왔어. 왜 여기 있어? 할머니 일어나봐. 할머니, 나 왔잖아. 내 새끼 왔냐고 해야지.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누워있어? 할머니 일어나봐. 응? 아무리 할머니를 부르고 흔들어도 할머니는 일어나지 않았고 저는 그 추운 겨울에 할머니를 납골당해 두고 집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날도 추운데 우리 할머니 추위도 많이 타는데 그래서 겨울에는 그 못생긴 털신 말고는 아무것도 못 신는데 보일러도 안 들어오는 납골당의 할머니가 있을 생각을 하니 너무 가슴이 저려서 이불 덮고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그날도 어김없이 저를 마중하기 위해 골목으로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골목 입구 계단을 내려오시다가 계단 한쪽이 얼어붙어 있는 걸 미처 확인하지 못한 모양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계단에서 미끄러졌고 계단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혀 크게 다쳤는데 뇌에 혈관이 파열된 뇌 뇌출혈로 쓰러져 있다가 지나가는 사람에게 발견되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일어나지 못하셨던 겁니다. 할머니 장례가 끝나고 할머니가 넘어진 계단을 걸어오는데 한쪽 구석에 할머니의 못생긴 털신이 거기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겨울만 되면 늘 나와있던 할머니의 분신과도 같았던 털신이었습니다. 저는 그 털신을 주워서 들고 와 겨울이 끝날 때까지 버리지도 못하고 한 짝밖에 없는 할머니의 털신을 고이 모셔두었지요. 그리고 이듬해 봄, 땅이 해동하는 날 할머니의 털신을 치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일 힘들었었던 때가 할머니가 돌아가신 그쯤인 것 같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후 세상이 끝나는 것 같은 기분이라 저는 하루하루가 너무나 힘들었지만 그래도 할아버지가 계셨기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후 할아버지도 체력이 많이 떨어지고 쇠약해지셨는데 그때마다 할아버지가 입버릇처럼 하셨던 말씀이 내가 네 결혼하는 것은 보고 죽어야 되는데 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나는 결혼 안 해. 나는 할아버지만 하고만 살 거야. 했죠. 그러면 할아버지는 펄쩍 뛰시며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내가 네 앞길 막았다고 나중에 네 할머니 만나서 잔소리 듣는다.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늘 말씀하셨던 대로 제가 결혼식 하는 것을 보고 이듬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날 할아버지에게 그랬죠. 저를 키워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린다고. 저는 할아버지 할머니 없었으면 이 세상이 지옥 같았을 거라고 두 분이 계셔서 세상 그 누구도 부럽지 않게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할머니와 두 분 오랜만에 만나시고 손녀딸 잘 살고 있다고 얘기 전해주시라고요. 그렇게 저는 세상에서 제일 소중했던 두 분을 제 가슴에 묻었습니다. 저는 남편과 결혼해 아들 둘을 낳았습니다. 대부분의 부부들이 그렇듯 우리도 결혼하고 지금까지 쭉 맞벌이를 해왔고 우리 부부는 엄청나게 대단한 삶도 아니지만 크게 부족함도 없는 결혼 생활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지면서 집안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밑으로 병원비가 만만치 않게 들어갔습니다. 시부모님 앞으로 보험 들어놓은 게 있긴 하지만 보험 처리가 안 되는 치료들도 너무 많고
치료비가 감당하기 버거울 정도로 비쌌습니다. 저희는 둘 다 돈을 벌어야 하는 형편이었고 어머니가 옆에서 간병을 하고 계시긴 하지만 24시간 붙어 있을 수는 없으니 간병인까지 쓰게 되면서 경제적인 압박이 시작되었습니다. 중환자실 비용 간병비에 아버님이 회사를 퇴직하시면서 받은 퇴직금이 있었지만 퇴직 후 생활비를 하시느라 이미 바닥이 난 상태였고 시부모님은 노인연금에 자식들이 주는 생활비로 생활하고 계셨는데 병상 생활이 길어지니 아들 힘들어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처음에는 남편과 신우가 돈을 모아서 병원비를 충당하다가 나중에는 그마저도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신우의 시부모님이 암 진단을 받고 나서 그쪽 집도 돈이 감당이 안 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거의 모든 비용을 감당하기 시작하면서 경제적인 압박이 시작되었습니다. 재활 전문 병원으로 옮기고 난 후에는 이런저런 병원 비용과 간병비까지 포함하니 월 650만 원이 거의 고정 지출로 나가다시피 했습니다. 이 돈은 우리 부부 월급에 맞먹는 돈이었습니다. 병원비만 나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 생활비에 어머니 생활비에 애들 교육비까지 나가다 보니 이대로 가다가는 다 같이 죽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지요. 남편의 부모님이기도 했지만 시부모님은 저희 부모님이기도 했습니다. 어릴 때 부모님 얼굴 한번 못 보고 자랐고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돌아가시고 난 후 저는 두 분에게 심적으로 많이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집안에 어른이 계신다는 것만으로도 저에겐 큰 힘이 되고 위안이 되었으니까요. 그런 부모님을 아프고 돈이 많이 든다고 해서 돌아설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보살펴드리고 챙겨드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죠. 하지만 힘든 건 사실이었습니다. 남편은 저보다 더 힘들었을 겁니다. 남편이 경제적인 스트레스를 너무 받았는지 공황장애 증세도 나타났습니다. 정말 산 넘어 산이었죠. 아파트 담보대출도 내보고 생활비 조금이라도 줄여서 버텨보려고 했지만 거의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고요. 결국은 시부모님께서 사시던 아파트를 처분하고 어머니는 저희 집으로 들어오게 되셨지요. 그런데 아파트를 처분했다고 해봐야 24평 작은 아파트였고 이미 아파트 담보대출을 내어서 쓰고 있던 상황이라 아파트를 처분해도 크게 남는 돈도 없었습니다. 아버님 병원비 1년치 정도밖에 되지 않았지요. 병원에서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 다들 경제적인 문제로 힘들어했습니다. 로또만이 답이라고 우리끼리 얘기하고 허무하게 웃기도 했네요. 어머니가 우리 집에 들어오시는 날 어머니도 너무 우울해하셨고 저희 마음도 참 무거웠습니다. 어머니도 괜히 우리 눈치 보이시는지 하루 종일 방에만 계시고 별 말씀도 안 하시고 저희도 사실 웃을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도 어쩌나요. 우리는 가족이고 끝까지 서로를 지켜줘야 하는 사람인데요. 어머니한테 집에만 계시면 우울하니 주말에는 밖에 운동도 하러 다니시고 노인정에 가셔서 또래분들도 만나시라고 했죠. 그래야 어머니가 버틸 수 있으시다고요. 그렇게 주말에는 아버님 간병에서 자유롭게 해드리고 저와 남편이 주로 아버님을 간병하고 가끔 신우가 와서 교대를 해주었죠. 그런 생활이 1년이 넘었을 때 남편의 공황장애가 심해지고 인내심이 바닥나기 시작하면서 온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애들은 공부하러 나가고 저는 아버님 간병을 하는 동안 남편이 집에서 혼자 소주를 3병이나 마시고는 술이 있는 대로 취해서 어머니에게 분풀이를 했습니다. 진심인지 술김인지 다들 왜 이렇게 오래 사냐고 빨리 나가 죽으라고 폭언을 쏟아 부었던 겁니다. 집에 들어가니 집이 난장판이 되어 있었습니다. 마시던 술상을 화가 나서 쓸어버렸는지 그릇이 깨져서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남편은 눈빛이 막 이상하게 돌아가서는 어머니한테 몹쓸 말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아들이 너무 두려워서 거실 구석에 웅크리고만 계셨지요. 저는 너무 놀라서 남편을 말리러 갔다가 깨진 그릇에 발이 찔려서 난리가 났고요. 어머니는 내가 죽어야 된다고 네 아버지랑 내가 죽어버려야 된다고 가슴을 치며 우셨습니다. 정말 그 순간은 지옥이었습니다. 저는 성난 짐승같이 씩씩거리고 있는 남편한테 제발 어머니한테 이러지 말라고 어머니가 무슨 잘못이라고 이러냐고 남편을 달래서 안방으로 보내고 어머니도 방에 들어가셔서 좀 누우시라고 했죠. 저는 그릇에 찔려서 피가 나는 발을 붕대로 지압을 하고 난 후에 애들 오기 전에 난리 난 것을 치우고 저는 병원으로 가서 찢어진 발을 기웠습니다. 병원이라면 정말 진저리가 쳐졌습니다. 아버님이 빨리 완쾌되시길 그래서 우리 가족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길 기도하고 또 기도했지요. 그런데 아버님은 쉽게 호전되지 않았고 한 번 시작된 어머니를 향한 남편의 폭언은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심해져 갔습니다. 처음에는 술 마시고 폭언을 일삼더니 나중에는 술을 마시지 않고 제가 앞에 있어도 어머니한테 폭언을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싸우기도 엄청 싸웠고요. 자꾸 그러면 나는 당신 같은 사람하고 못 산다고 제발 그만두라고 수도 없이 경고를 했습니다. 어머니가 남편한테 당하고 힘없이 계실 때마다 자꾸 우리 할머니 얼굴이 겹쳐서 마음이 너무 아프고 힘들었습니다. 제발 남편이 그만두길 바랐습니다. 그런데 폭언은 결국 폭행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집에 아무도 없을 때 어머니가 남편에게 그렇게 맞고 있었다는 것을요.
남편이 눈에 잘 띄지 않는 부위만 골라서 때렸는지 겉으로 보기에는 별 이상이 없어 보였죠. 어머니도 말씀을 안 하셨고요. 그냥 시름시름 마르치면서 누워 계신 날이 많아서 어디 편찮으시냐고, 혹시 또 애비가 뭐라고 했냐고 물어도 어머니는 늙어서 힘이 없어서 그렇다고만 하시고는 별 얘기를 안 하셨지요. 그런데 어느 날 아버님 병원에 갔다가 집으로 들어갔는데 어머니 머리가 이상해 보이는 겁니다. 저는 그게 뭔가 싶어서 어머니 머리를 들여다보니 어디에 맞았는지 머리에 피가 나서 피가 말라 붙어 있더라고요. 저는 너무 놀라서 이거 뭐냐고, 어머니 어쩌다가 이러셨냐고 하니 별거 아니라고, 내가 정신을 놓고 가다가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혀서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모서리에 머리를 어떻게 부딪혔길래 이러시냐고 사실대로 말씀해 보시라고 하니 어머니가 참았던 눈물을 흘리시며 남편이 때려서 그랬다는 겁니다. 저는 다른 데도 보자며 어머니 옷을 들어서 몸을 살펴보았는데 그동안 얼마나 맞았는지 어머니 몸에는 군데군데 뭔가 피멍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고 어머니 앞에 엎드려서 울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참으셨어요? 그동안 어떻게? 이렇게나 멍이 들었는데 왜 말씀도 안 하셨어요? 왜 계속 맞고만 계셨어요? 말씀을 하시지 그러셨어요. 어떻게 이 지경이 되도록... 제가 빨리 눈치를 챘어야 되는데, 제가 어머니를 더 잘 봤어야 되는데, 제가 무심해서 어머니가 이렇게 맞고 계셨는데도 제가 모르고 있었어요. 어떡해. 우리 어머니 너무 힘드셨을 텐데. 어머니 불쌍해서 어떡해. 그날 저도 울고 어머니도 울고 우리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지금까지 사는 게 힘들어서 울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머니가 제일 아끼는 아들한테 맞은 것이 너무 가슴이 아파서 울고 그냥 모든 것이 서러워서 울고 또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다가 정신 차리고 나서 어머니한테 물었지요. 몇 번이나 이랬냐고요. 그랬더니 어머니는 나는 괜찮다. 걔도 얼마나 마음이 힘들면 그러겠니. 우리가 빨리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너희를 너무 힘들게 한다. 라는 말만 자꾸 하셨죠. 저는 이대로는 안 된다고 어머니를 설득했습니다. 어머니 이러다가 정말 맞아서 죽는 날이 올 수도 있다고, 아무리 힘들고 화가 나도 용서가 되는 일이 있고 절대 용서가 안 되는 일이 있다고요. 그러니 말씀하시라고, 이거 막아야 된다고요. 그랬더니 어머니는 지금까지 7번 정도 맞은 것 같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니한테 언제 어떻게 그랬는지 하나하나 물어서 녹음하고 어머니를 데리고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남편을 붙잡고 어머니 몸을 보여주고 진단서를 보여주면서 이게 뭐냐고, 왜 어머니를 이랬냐고 했죠. 그랬더니 남편이 처음에는 제가 모든 걸 알았다는 사실에 조금 놀라며 멈칫하더니 곧 맨정신으로 있기는 그랬는지 술을 꺼내와서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술 마시지 말라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어머니한테 약속을 드리라고 했죠. 그런데 남편은 제 말은 듣지도 않고 계속 술만 들이붓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취기가 돌자 남편은 사람이 완전히 달라져서 또다시 폭언을 시작했고, 하지 말라고 그만하라고 말리니 짐승처럼 날뛰다가 어머니한테 다가가서는 어디서 함부로 입을 놀려서 나를 곤란하게 하느냐고 어머니를 또 때렸습니다. 저는 하지 말라고 악을 쓰며 남편을 말리고 막았지요. 그랬더니 남편이 저한테도 손찌검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큰아들이 들어왔고 저는 빨리 경찰에 전화하라고 소리를 쳤죠. 잠시 후 경찰이 오고 그 난리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아이들한테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진 않았는데 아들까지 이런 모습을 보게 되어 마음이 너무 안 좋았죠. 이건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건 끊어내야 했고 법적인 조치가 취해지기까지는 결국 해결되지 않을 듯 했습니다. 저는 남편을 경찰에 존속폭행으로 신고를 했고 남편에게는 징역 1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처음에는 말리셨죠. 처벌시키지 말라고. 그냥 내가 죽으면 끝난다고요. 저는 어머니한테 마음 단단히 드시라고, 그렇게 자꾸 약한 소리 하지 마시라고 했습니다. 지금 당장은 이게 남편에게 해가 되는 것 같지만 이게 남편을 바로잡는 일이라고, 지금 바로 잡지 않으면 멈추지 않을 것이고 아이들도 말도 안 되는 이런 모습 계속 보고 자라면서 그대로 배울 거라고요. 그러니 가슴 아프시더라도 망나니 아들을 위해서, 커가는 손주들을 위해서 어머니가 처벌하셔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어머니도 결국은 처벌해달라고 얘기를 하셨고 남편은 응당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된 건 너무나 힘들고 괴로운 일이었죠. 저라고 마음이 편했을까요? 저라고 남편을 그렇게 보내고 싶었겠습니까? 하지만 남편에게도 아이들에게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절대 해서 안 되는 짓이었다는 것을요. 남편이 그렇게 들어가고 나서 우리 집은 언제 난리가 날지도 모르는 불안한 상황은 면했습니다. 아버님도 조금씩 차도가 보여 예전보다는 돈도 조금 덜 들어가고 나아진 상황이고요. 하지만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건 마찬가지지만 긴 터널에서는 벗어난 것 같아 그것만으로도 숨통이 트이네요. 남편이 안에서 깊이 반성하고 오길, 어머니는 큰 상처에서 벗어날 수 있길 간절히 바라고 또 바랍니다.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